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죠? 소환과 대한절기 사이가 날씨가 가장 추운 것 같아요. 그동안 조합원님으로 작년에 가입하시고 올해 처음 농협에 오시니까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으시죠? 아, 역시 우리 같은 아파트 사십니다. 맞습니다. 아파트 회장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것도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저는 사실 이렇게 조합원님들 처음 뵐 때 마음이 많이 설레입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이 어떻게 우리 농협을 많이 이용하실까? 우리가 또 어떤 농협 혜택을 많이 드릴까? 어떻게 하면 좀 가까워지고 친해져 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조합원님들도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입하신 지 어떻게 보면 신입생입니다. 신입생. 그래서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모든 게 좀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뭐 처음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뭐 처음이라는 낱말 안에는 희망이 있고 새로움이 있고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조합원님들이 새로 오셨어요. 신입 조합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와서 사진도 같이 찍고 왜 길가에서 조합장인지 잘 모르고 잘못해서 또 시비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님들 사진도 찍고 같이 친해보려고 이런 그 행사를 좀 했습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이 그 새로 이제 오셨는데 뭐가 가장 궁금할까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봤어요. 다 궁금하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지도경제본부장이 설명을 했는데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을까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걸 이제 설명을 일부 드렸고 저는 농협이 뭘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농협협동조합 조합원이 됐는데 농협이 왜 생겼을까? 언제부터 있었을까? 내가 조합원이기는 한데 농협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협이 어떻게 생겼고 협동이라는 의미는 뭐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정도는 알아야 주인 자격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동설농협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인데 왜 주인인지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좀 이따 주인과 주인 의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 좀 아셔서 기본적인 소양을 딱 갖추고 계셔야 누가 얘기하면 나 동서울농협 조합원인데 농협이 이래 이렇게 설명 정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길 가다 보면 농협이라는 간판은 수없이 많은데 잘 몰라. 왜냐면 어떤 데는 동서울농협 무슨 지점, 어디는 농업은행 무슨 지점, 어디는 뭐 이렇게 농협이라고만 써졌고 그냥 지점 이렇게도 써졌고 다양하게 간판이 있어서 조합원이면서도 잘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 농협이 어떻게 비전을 갖고 미래에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농협이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를 보시니까 기분이 좋아요. 대부분 어떤 분들은 핸드폰 보고 집 생각하고 그런 분도 많은데 선물 준비됐나요? 선물이 저기 몇 개 있네. 5개 정도. 이게 스피드 퀴즈를 내서 좀 재밌게 웃기도 하고 앞에 과일도 좀 드시고 음료수도 드시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마치시면. 저기 좀 비싸죠? 네, 비싼 거. 비싼 겁니다. 저거 눈을 맞췄다가 손을 번쩍 드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연습 한 번만 해보죠. 처음이니까. 길면 길수록 좋은 강은 무슨 가입니까? 내자로. 어르신들 새벽 예예예. 만수무강.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많으세요. 상금 탈 가능성이 많으세요. 그럼 진짜입니다. 이제 선물 드리는 거예요. 손을 번쩍 드셔야 돼요. 누가 제일 먼저 든가 보세요. 본부장은 골뱅이가 물을 때렸습니다. 5글자로. 넌센스예요 이거는. 골뱅이가 물을 때렸어. 쳤어. 골뱅이가 묻혔으니까 골뱅이 손 들고 있어야지.
예. 골뱅이 묵지 맞습니다. 선물 갖다 드리세요. 이거 비싼 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자식이 9명이다를 세 글자로 주입니다. 자식이 9명이다. 아이가 9명이다. 저요. 예. 아이. 맞습니다. 역시 조심히 좋으시더만 끝내 받으십니다. 저 상품이요. 도마가 4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선 과일 짤 때마다 다르게 쓰시라고 만들었는데 욕심이 좀 나시죠? 아직도 몇 개 남았습니다. 머리를 비상하게 돌리세요. 쥐가 4마리 모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자로. 예. 맞습니다. 지퍼. 쥐가 4마리니까 지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 정답. 왜? 19만.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퀴즈는 이만큼 하고 또 이렇게 퀴즈하러 우리가 온 것은 아니니까 한 개 남았는데 저는 강의 제일 잘 들으신 분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재미있죠? 네. 여러분 재밌습니다. 항상 오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드리고 재미있고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규 조합원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좀 이상하죠. 졸리려고 그러죠. 벌써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교육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농협의 사업과 그다음에 협동조합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이란 뭘까? 아까 얘기했는데 협동이 뭘까요? 협동. 그렇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죠.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것이 협동이죠. 그걸 서로가 이해를 해야 협동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면 협동이 안 되겠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 노래 가사도 있죠. 그런 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이런 노래도 있죠. 그게 아니고 협동은 너와 내가 마음이 안 들더라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몸도 하나 되고 마음도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된다는 얘기는 행동을 같이 한다는 의미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동입니다. 협동. 그 다음에 그럼 조합이란 뭘까? 하나하나 낱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합이 뭘까? 협동은 그러는데 협동 이렇게 한문이 두 글자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세계 그 언어 대회가 열렸는데 한글이 가장 우수한 글로 뽑혔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글은 하나의 글자 안에 여러 개 다른 그 한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제가 이름 장만선이거든요. 장자 하나가 있으면 백불장, 긴장, 감출장, 장자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의미에 맞게 쓸 수가 있어서 한문의 우수성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합하기만 하면 어떤 글자도 만들어내요. 한글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은 만들 수가 없어. 근데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만나면 어떻게든 글자를 만들고 외래어도 간단하게 표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뜻 전달에 있어서는 생각을 하게 하는 단점은 있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그 한글이 어느 나라 외래어와 합해도 쉽게 이렇게 융화될 수 있다고 해서 우수한 한국 언어로 이렇게 채택이 됐답니다. 협동하면 한 가지 동자에 열십자의 힘 3개가 모여서 이게 협동 글자를 이루는데 세 사람이 힘을 합하면 10명 이상의 힘을 낸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죠? 한 가지로 마음을 합하면 그 협동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힘을 합하면 큰 힘을 몇 배를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협동조합하면 사전적 의미로 보면 공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조합원님도 다 자격이 있어서 가입하셨죠? 맞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고 우리 중랑구 동대문구 우리 관할 안에 주소나 거주를 둬야 됩니다. 사셔야 돼요. 안 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역 농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갖는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조직한 단체가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농업협동조합, 우리는 농업이니까 앞에 동서울은 이제 지명이죠. 동서울 지명이고 농업협동조합은 무엇까? 간단하잖아요. 위에 다 설명을 이미 했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단체다. 그러면 농업협동조합이 뭘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서로 우리 이익을 위해서 모인 단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맞습니다. 쉽습니다. 어렵잖아요. 여기 보면 어떤 그 부부를 말 한 마리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마차의 무게는 4톤이랍니다. 4톤. 바퀴가 달려있어서 힘을 낼 수 있으니까 4톤까지 끌 수가 있대요. 그럼 말 2마리가 끌 수 있는 마차 무게는 얼마일까? 아까 10배 이상 냈나 그랬죠? 협자 안에. 얼마일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누가 증명을 했나 봐요. 저는 내가 갖다 차용해서 쓰는 건데 보면 22톤의 힘을 낸답니다. 원래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톤 플러스 4톤은 8톤이어야 되는데 22톤의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협동이 좋은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고 정말 내가 싫지만 마음만 모은다면 엄청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을 꼭 해요. 우리 조합원님들도 이렇게 모이시면 사실 저희가 830명 되신다고 그랬는데 조합원님들이 농협에서 하는 일들을 한꺼번에 830명이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죠?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꽤 있습니다. 보면. 하지만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모였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다른 모든 사람이 좋다면 따라가는 게 협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혹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에이 다른 사람이 좋대는데 이렇게 하면은 말 한 마리가 4톤인데 22톤의 힘을 낸다는데 내가 참으면 더 큰 힘이 되지 않아? 농협이 더 클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협동조합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언제부터 시초가 됐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시죠? 지금 있기는 하지만 협동의 형태는 아주 원시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왜? 좋으니까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토끼를 잡으려고 활을 들고 갔는데 도저히 못 잡아. 토끼가 더 빨라. 그리고 쏠라 그러면 도망가. 안 되겠어. 그 두 사람이 야 고기를 잡아서 둘이 나눠 먹고 네가 저기서 뭐라 내가 길목에서 지키고 있을게. 살살 물고 오면 토끼가 올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다가 탁 쏘아. 그럼 잡았어. 이게 협동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몸과 마음을 합했어요. 이 협동의 형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계속 진행돼 왔어요. 발전돼 왔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때는 언제부터일까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런 협동은 다양하게 있는데 협동조합은 언제부터 됐을까? 세계 협동조합은 영국에 있는 그 로치데일 협동조합을 협동조합의 시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협동은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왜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일까? 그 당시 협동조합은 어떨 때 발생하냐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생깁니다. 편안할 때 협동할 필요 없어요. 혼자 잘 사니까. 근데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협동이 필요한 거예요. 세계에서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데가 영국이죠. 영국입니다. 영국이 산업화가 제일 먼저 시작됐는데 산업화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새로운 변화 안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하층민들이에요. 하층민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노동시간이 24시간 위해서 18시간이 넘었대요. 굉장히 힘들고 소득은 적고 힘들고 변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도구가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산업화가 진행했다는 얘기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뭐 방직공장도 나오고 전기기관차도 나오고 또 사람들이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다가 이제 고기도 먹고 싶고 우유도 먹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가축도 길러야 되고 양도 길러야 되고 소도 길러야 되고 그럼 농경지를 목초지로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곡식은 적고 이제 잘 사는 사람들 위해서 양 털을 깎아서 옷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유행어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하루에 10몇 시간 일하고 보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로치테일 그 조그마한 도시예요. 조그마한 면 단위 그런 데인데 거기서 야 우리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25명이 뜻을 모았어요. 25명이 뜻을 모아서 우리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생활 필수품 사러 가려면 다 사러 가야 되잖아요. 치약, 시설 사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28명이 뜻을 모아서 우리 같이 1파운드씩 모아갖고 상점을 하나 차리자. 상점 차리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이 27명, 8명 중에서 한 명이 27명 것을 돈을 걷어서 물건을 사러 가는 겁니다. 물건을 사러 가서 자기들 필요한 거 사다가 나눠줘. 그거 27명은 실수가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해, 돌아가면서. 그러면 27명은 항상 실수가 있어요. 사러 갈 시간에. 참 좋잖아요. 협동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좀 정착해보자. 그래서 1파운드씩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28파운드를 모아서 그걸 기초 자금으로 해서 상점을 조그맣게 하나 열었어요. 너는 그러지 말고 여기서 그냥 장사해. 우리가 27명이 돈 벌어가고 할 테니까. 이게 협동조합의 시초예요. 출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협동조합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로치데일이. 지금까지도 많은 몇백 년이 흘렀어도 시초로 보고 로치데일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협동조합 이름이 로치데일이죠. 그 지역 이름을 딴 거예요. 그냥 지역 이름을. 좀 더 나오겠지만 대부분 협동조합 이름은 지역 이름을 많이 땁니다. 그래서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시초다. 왜 생겼는지 세계는 언제부터 생겼는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이 처음 생겼고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세계는 그렇다 치고 남은 나라 얘기니까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의 그 형태는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두레, 향약, 품앗이 뭐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협동조합 형태였어요. 우리나라는. 이거 강의하려면요. 제가 옛날에 6개월 했어요. 한 과목 협동조합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은 40분 만에 협동조합만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의미 전달만 하는 겁니다. 두레가 뭘까요? 두레? 옛날에 모내기 해보신 분 많이 계시나요? 어르신들, 연세 좀 있으신 분들 모내기 다 해봤죠? 모내기 할 때 혼자 못하죠. 혼자 못합니다. 모내기 절대. 줄도 안 맞고 힘들어서도 못해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야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동네 누구 이렇게 모여서 모내기 같이 하자. 재미도 있고 노래도 부르고 한 사람은 못줄 양쪽에서 뛰고 넣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재밌어. 일도 잘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의 형태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레였고 품앗이는 2명 이상이 협동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둘이서 혼자 판매를 하기 힘들어. 옛날에 그 밭을 3번 매면 농사가 끝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호미식기를 합니다. 백중좀 지나면 호미식기라고 해서 호미로 밭을 1년에 한 3번 정도 매면 이렇게 막 씨 뿌려서 올라왔을 때 한 번, 이만큼 자랐을 때 또 한 번, 마지막에 6월 좀 지나서 3번째 풀을 매면 농사가 끝난다 해서 호미식기 하고 나면 이제 좀 쉬는. 그래서 품앗이는 그 2사람 이상이 모여서 3사람이 모여서 오늘은 우리 밥 매자, 내일은 당신네 밥 매자. 집안 얘기도 남편 형도 좀 봐가면서 이런 형태가 협동조합의 형태였다. 협동의 형태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향약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향약은 협동의 형태인데
옛날에는 법이 멀리 있었어요. 경찰서도 멀고 법이 멀리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좀 이렇게 벼슬도 좀 하고 어르신들이 법을 집행했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하면 동네에서 경찰서에서 벌을 준 게 아니고 동네 어르신들이 회의를 했어요. 마을에 모여서 당신은 도둑질을 했으니까 멍석말이 몇 대 이렇게 그렇게 회의를 했어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는 이제 향약 같은 경우는 그 집안에 이런 것 저기 문중 이런 데서도 많이 진행이 됩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것도 협동조합의 한 형태다. 협동의 형태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있었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얘기한 거고요. 우리나라 그러면 협동조합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지금 그 로치델 협동조합이 출자를 하면서부터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협동이 좋으니까 협동조합 형태가 일제시대 때부터 쭉 있었어요. 쭉 있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야 외국에 나가보니까 협동조합이 참 좋던데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1년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협동조합법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법이 만들어졌어요. 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협동조합도 우리 그 지역농협이 중앙회를 만들고 농업인이 지역농협을 만들고 지역농협이 중앙회를 만들고 중앙회 이렇게 상향식 협동조합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국가에서 좋으니까 그냥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농협법을 국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자율 조직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지금도 농협법을 바꾸려면 중앙의 국회를 거쳐야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61년 8월부터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은 우리나라를 그렇다 치고 서울은 협동조합이 어떤 형태로들이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죠. 전국에는 1111개 지역농협과 축협과 풍목농협이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함께. 아까 간판 보면 헷갈린다 그랬죠.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농업은행, 지역농협, 축협, 지역축협, 그 다음에 지역풍목농협 이렇게 5가지 형태로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에가 구가 몇 개 있나요? 25개구가 있습니다. 25개구가 있는데 저희는 지역농협입니다. 옛날에는 단위농협이라고도 있고 그 전에는 이동조합 시절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종합농협 시절도 있었고 이제 다양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왔어요. 이름도 지금은 이제 지역농협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70년대 어르신들은 단위농협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단위. 예, 그게 단위란 말이 그 하나씩 끊어져 있습니다. 우리 농협도 우리 독립체이면서 상호금융으로 연결돼 있어요. 같이 이렇게 유기체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란 말을 썼다가 단위란 말이 좀 이렇게 좀 용어가 그래서 지역농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역농협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 군데밖에 가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동서울농협은 중랑구, 동대문구가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도 되어 있고 신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25개 구를 12개 서울은 지역농협이 나누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을 나눠서 동서울은 중랑구, 동대문구 지역을 관장하는 지역농협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농협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서울의 지역농협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12개 지역농협이 있는데 동서울농협 보이죠? 어떤 포인트가 나올지 모르는 안 나오네. 동서울농협 이렇게 중랑구, 동대문구가 있고 이름들이 다 있죠. 동쪽에 우리는 있으니까 동서울농협, 북쪽에 있으니까 북서울농협, 남쪽에 있으면 남서울농협이겠죠. 서쪽에 있으면 서서울농협. 아까 로치델 협동조합이 지역명을 땄듯이 이해하기 쉽고 어디 있겠구나 판단하기 좋으라고 다 이 지명을 땄어요.
그 중앙에 있으니까 중앙농협, 동서남 중앙에 있으니까 중앙농협. 영등포는 영등포역 그쪽에 있으니까 영등포농협. 서쪽에 있으니까 강서농협. 그죠? 지도 보니까 아시겠죠? 한강의 서쪽 강서농협, 한강의 동쪽은 강동농협. 그냥 짓겠죠? 여러분도 그냥 아무나. 동쪽에 있으니까 강동농협. 송파는 이제 송파구 이쪽에 있으니까 송파구가 있으니까 송파농협. 영동농협은 아마 올해부터 강남농협으로 강남이 있다고 강남농협 바꾸신다고 그러는데 바뀌었나 모르겠네요. 옛날에 관악농협이었어요. 관악 밑에 있다고 해서 관악농협이었는데 서쪽하고 남쪽 중간에 있다 해서 서남부농협으로 바꿨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서남부농협으로 바뀌었어요. 금방 이해하시겠죠? 농협 이름만 들어도 서울에 어느 쪽에 있겠구나 하실 거예요. 12개 지역농협이 25개 구를 이렇게 관할하고 있다. 지역을. 전국도 다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전국도. 이게 이제 전형적인 지역농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개 품목농협이 축협농협이 있어요. 축협이 7개. 이렇게 서울 축산농협이 있고, 서울 축협도 지역 축협이 있고, 품목 축협이 있습니다. 아까 4가지가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서울 축협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가축을 기르는 분들끼리 모여서 서울 축협. 간단해요. 서울 축협 이렇게. 그 다음에 원해농협은 원해에 온 사람들끼리 모인 품목농협이에요. 지역농협이 아니고 축협도 아니고 원해 농사 짓는 사람들 1500평인가 이상 짓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농협을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원해농협은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도 자기들 정관에 넣어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해농협. 경기 양동도 지역 축협이죠. 서울 경기 양동, 서경 양동 이렇게 되는데 서울 경기도에서 농사짓는 분들끼리 돼지를 기르는 분들끼리 모인 농협. 이해가 가죠? 지역 축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울 우유도 서울이잖아요. 서울에서 낙농 유구라고 유구라나요? 우유 발음이 잘 안 돼. 젖을 짜는 소를 기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농협. 서울에 거주하면서 하시는 분들 지역 축협에 해당하겠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붙은 거는 대부분 전국 아닙니까? 전국 한국이니까 전국에 있는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모인 게 양계. 서울 한국 양계 전국에. 그 다음에 한국 양봉 오면 벌을 키우는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품목농협들이겠죠. 이렇게. 양토 양록은 뭘까요? 양토 토끼. 양토는 토끼, 양록은 사슴. 토끼와 사슴을 기른 사람들끼리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물 좀 먹어도 되겠죠.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농사짓는 분들끼리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네. 그럼 동서울 농협은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동서울 농협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동서울 농협은 1964년도를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0주년 행사 회갑잔치를 저희가 크게 했어요. 성대하게 했습니다. 망우동 거기서 전국에 있는 조합장님들 64분 모시고 강우동 회장님 모시고 의원님들 모시고 조합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크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갑잔치를 하고 넘어가야죠. 환갑잔치의 의미가 어떤 분들은 돈을 왜 이렇게 썼냐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까지 60년 동안 환갑잔치 왜 합니까? 개인들도 그때까지 자녀들 기르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자녀들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합장으로서 60년 동안 저희 농협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한 선배님들 또 조합원님들 같이 한자리에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농협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100년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봅시다 하는 비전 선포 자리였어요.
그것도 그동안 노고에 또 감사도 드리고 오랫동안 농협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사를 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4년도를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데는 대부분이 아까 61년도에 농협이 그 농협법이 발족됐다 그랬죠. 그 전에 이동조합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동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이동조합이 합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합병을 계속 하다가 대부분이 70년도 초에 합병이 끝나고 농협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농협들은 보통 52년에서 54년, 5년 정도가 자기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64년이에요. 한꺼번에 이동조합이 합병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도. 마지막 합병은 72년도인가 저희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64년이 됐냐면 초대 조합장님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조합장님을 뽑았어요. 아까 축자를 해가지고 시초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1대 조합장님이 64년도에 뽑으셨어요. 그분부터 세다 보니까 이렇게 60년이 된 겁니다. 역사가. 그래서 초대 조합장님 64년도에 이렇게 되셔서 이렇게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지점수는 이렇게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중랑구에 이렇게 중랑구 동대문구가 우리 관할이라고 그랬죠? 중랑구에 이렇게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지명을 땄어요. 쉽죠? 지명 따니까. 상봉동에 있으니까 상봉지점, 명목에 있으니까 명목지점, 용마폭포 앞에 있으니까 용마지점. 여러분도 그냥 쉽게 찍겠죠? 맞습니다. 양원지점은 작년에 최초로 만들었는데 작년에 처음 신내와 마음 사이에 있어요. 양원지점은 처음 했는데 작년에만 1년 차에 500억을 넘게 인수금을 달성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요새 눈이 번쩍번쩍 빛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도경제상무가 얘기했듯이 정말 2,300억을 1년에 순주시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800억짜리 지점 3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800억짜리 지점도 한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중랑구에 지점이 있고 동대문구에도 있겠죠?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내동에 있으니까 하나로마트 신내죠. 마음동에 있으니까 하나로마트 마음동. 동대문구. 장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지명을 따니까. 동대문구에 이렇게 5개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정한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 농협의 지점에서 지점장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에는 우리 조합원님들 농사짓는 농자재도 판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님들 농사 잘 모르시죠? 옛날부터 이건 습관은 잘 알겠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 박사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농사 지으실 때 비료를 어떻게 주라, 농약을 어떻게 주라, 아니면은 어떻게 구상을 해라 이런 것들 자세하게 상담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농사 지으시다 잘 모르시면 가셔서 상담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도가 이렇게. 제가 지금 참신동 지점이 종로에 있습니다. 종로에. 그래서 저희도 지역 개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 개평을 이런 식으로 저희 지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농에 대해서 우리 농협 내부 조직입니다. 아까 이사회 우리 농협을 크게 나누면 조합장이 있고 감사기관이 있고 사업을 집행하는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 그 다음에 대의원 총회가 있습니다.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의원은 여러분들이 각 동네에서 뽑으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영농회가 이렇게 있는데 영농회 이름도 똑같아요. 상봉동 조합원이시면 상봉동 영농회, 상봉동 지점에는 지점이 다 동네마다 없으니까 상봉동, 북동, 중화동을 상봉동 지점에서 관할하고요. 그러니까 왜 이걸 하냐면 조합원님들 생신 때 물품 교환권 나눠드려요. 그리고 선물도 나눠드릴 때 이 지점으로 가셔야 돼요. 지점에서 나눠드리니까 다른 지점에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목동 영농에 계신 분들은 명목동 지점으로 가시면 되고 신내동
영농에는 신내동 지점, 망우동 똑같습니다. 망우동, 장안동. 이게 묵동, 중화동은 우리 지점이 없다 보니까 본점에 있는 상봉 지점으로 오셔서 각종 이렇게 저희가 나눠드리는 거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답심리는 답심입니다. 전농동 조합원님도 전농동 지점이 없다 보니까 장안동 지점에 가셔서 조합원님들 관리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조합원이 되셨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의 권리와 의무가 저희 그 정관에 있습니다. 조합원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또 의무도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합원이니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합원님의 권리는 크게 나누면 공익권과 자익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익권은 뭔지 아시겠죠? 내가 아니고 농협을 위해서 갖는 권리. 자익권은 스스로 나 이익을 위해서 갖는 권리.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권은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대의원이 되셔야 할 수 있는 권리. 의결권이 있어야 되고 임원의 선거권과 비선거권. 이것도 대의원이 되셔야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님들도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선거권이 있고 피선거권이 있고. 그러니까 선거권은 내가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선거권은 내가 이렇게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대의원도 될 수 있고 조합장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피선거권도 있고 선거권은 일반 조합원님들은 선거권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각 영농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때 선거권이 있어요. 대의원을 누구를 뽑을 것인가. 농협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희생정신 강한 분을 뽑아야지 이러고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으세요. 조합장이 잘못하면 투표로 해가지고 혼을 내줘야지 잘하면 더 잘해라고 힘을 불어줘야지 이렇게 선거권이 두 개가 있고 피선거권은 대의원과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총회 소집 청구권 이런 거는 이제 농협에 문제가 크게 생겼을 때 야, 농협이 망했어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럴 때 하는 거라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자기권에 있기만 해요. 시험 볼 때만 씁니다. 저것들은. 그다음에 임원 해임 요구권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서류 열람 및 사본 청구권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검사 청구권. 검사 청구권 감사님한테 문제가 있으니 혼자 해갖고는 안 되고 여러 사람이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익권은 사업 이용권. 색깔이 좀 다르네. 다른 건 다 까만색이에요. 사업 이용권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중요하게 돼요. 원래 그 시험 볼 때 중요한 때는 빨간 글씨로 써지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합원님들은 권리이기도 해요. 사업을 이용하는 것은. 사업에는 아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사업을. 그래서 사업 이용권은 색깔을 좀 다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놨고요. 이계금 배당 청구권은 이제 연말 결산이 끝나면 이제 배당할 때 나눠드립니다. 수익금은. 올해도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올해 대출 사업을 위해서 저희는 정말 최초로 54억이나 충당금을 지금 설정해놨어요. 71억 정도를 조합원님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협 아마 최초로 수익이 124억인가? 아마 동서울농협 생긴 지로 수익을 제일 많이 냈을 거예요. 그렇게 작년에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작년에. 저희도 상각이 뭐냐면 대출 받았다가 못 받고 낀 돈. 그게 거의 30한 2, 3억 됐어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보면 그만큼을 띄고도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같이 열심히 노력했고. 이렇게 이제 조합원의 권리가 있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겠죠. 의무. 조합원의 의무가 뭘까? 출자금 납입 의무. 이거는 이미 하셨죠? 조합원 가입하실 때 출자를 하셨습니다. 출자금 납입 의무. 저게 이제 협동조합의 기초가 된다고 했죠. 출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경비 부담 의무는 거의 발생 안 합니다. 왜냐하면 농협이 이제 망해가지고 정말 어려울 때 조합원님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사업준비금 받았던 거 돈 내고 막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금 이것도 뭐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손시대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보면 사업 및 시설 이용 의무가 있죠. 이것도 파란색 있죠. 파란색. 아까 권리에도 있었죠. 사업 이용권. 사업 이용권은 조합원님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주인 행세를 하시려면 모든 것을 농협에 이용을 하셔야 돼요. 딱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신내 마트에 갔는데 그 소주를 한 병 사러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는 한 병에 3,000원이야. 근데 옆에 이마트 가보니까 2,900원이야. 100원 비싸. 그래가지고 이마트 가서 사면은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주인으로서 해야 되고. 조합원님이 딱 마트에 갔는데 직원이 불친절해. 에이, 기분 나빠. 안 갈 거야. 그리고 안 가면 안 되겠죠? 네. 조합장한테 이러든지 아니면 조합장까지는 좀 중대한 문제가 아니면 분사장이나 점장을 불러서 나 조합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그게 주의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조합원님들 시설 이용과 사업 이용을 하셔야 된다. 특히 사업 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농협이요 조합원님들 이용률이 10%나 될까요? 전체 사업에서. 예금부터 따져볼까요? 예금이 10%가 안 돼요. 작년에 8%가 못 안 돼요. 그러면 92%는 준조합원님이나 비조합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좀 동영상에 올리면 다른 사람들 볼까 봤다. 이게 그 적극적으로 자원님 이용하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농협은요 아까 참 탄생 초기에 그 소비주 협동조합 형태인데 초기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른 사람도 이용하게 해줘야 되겠다. 상점 차려놨는데 우리만 할 필요 뭐 있어. 옆에 사람은 가입은 안 했지만 이용할 수 있잖아. 이왕이 파는 거니까.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와서는 우리 조합원, 준조합원 이용률 대비 비조합원 이용해라. 사업을.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대출을 우리가 1조를 했다. 그 조합원 1조 중에 조합원 대출이 5천억이다. 그러면 비조합원도 5천억만 해라. 이게 묶어놨어요. 조합원, 준조합원 이용 대비 비조합원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조합원님들, 준조합원님들 이용을 안 하시면 저희가 또 사업을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묶어놨으니까. 그래서 조합원님들 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파란 글씨로, 빨간 글씨도 아닌 파란 글씨로 해서 권리와 의무에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농협은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 이것도 한번 아셔야 되죠. 조합원이 주인이시니까. 사업이 교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지원 사업. 아까 교육 그 지도 경제 본부장이라고 그랬죠. 그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사업. 교육지원 사업은 조금 이따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농협에서 하는 교육지원 사업들. 그 다음에 경제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경제사업은 구매, 판매, 마트 이걸 경제사업이라고 합니다. 구매는 잘 아시죠? 농사 짓거나 농사 짓을 때 필요한 농기구들, 농약, 비료 또는 농기계, 퇴비, 이런 다양한 것들, 호미, 삽 이런 것들 농협에서 조합원님들이 농사 짓기 편하시라고 갖다 놓고 파는 겁니다. 그 구매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경제지원센터 가시면 다 판매하고 있거든요. 거기 없으면 또 없네. 그래서 갖다 달라고 해서 사시기도 하고. 다 이게 보조가 됩니다. 저희가 25% 보조가 되고 농약 같은 경우는 5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판매는 농사를 지으시면 농작물이 나오겠죠. 수확물이.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걸 농협에서 팔아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판매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하고 쓰신 분들은 많이 채소를 많이 생산하세요. 그거를 가락동에 출하할 수도 있고 제 마트에서 팔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판매 사업. 마트 사업은 우리 마트가 전국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팔아야 됩니다. 저희 농협은요 우리만 살아서는 안 돼요. 협동조합 원칙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 간 협동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산지에서 나는 농산물도 저희가 팔아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법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경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신용사업은 아까 설명드렸죠. 예금, 대출, 보험, 카드, 펀드 이렇게 다양하게 신용사업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설명한 거 들었는데 조합원님들 본인도 이용하시지만 가족이 이용한 것도 이제 저희 사업으로 해서 배당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나 또는 배우자분들도 농협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냥 해주겠지가 아니고 우리 가족 예를 들면 사모님은 남편, 자녀들 등재해서 이용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후생사업. 복지후생사업은 우리 여성복지단장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복지후생사업은 이제 분여회를 통해서 또 시니어대학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산지 같은 데 가면 목욕탕 사업도 하고 이용실 이발소 이런 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줄다 보니까 그 수익이 안 나니까 안 해요. 목욕탕도 안 하고 하다못해 마트도 안 합니다. 일본 같은 데 가보면요, 마트도 안 해가지고 차로 싣고 다니면서 소규모 이렇게 판매하고 이럴 정도로 수익이 안 나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런 복지 후생 사업도 농협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조합원님들 위해서. 그리고 그럼 복지 지원 사업 가장 관심이 많은 복지 지원 사업에 뭐가 있을까? 쭉 눈으로 한번 보시죠. 이 경조비 지원 사업 있죠. 조합원과 조합원님 직계 좀비소, 배우자도 있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또는 경사스러운 일,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 저희 농협에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겠죠. 저희가 알려주셔서 화환도 보내고 조화도 보내고 또 조화를 보낼 때는 저희가 물품도 보냅니다. 상가에서 쓰시는 물품, 접시, 숟가락, 컵 이런 것도 세트로 한 세트를 드리면 다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세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장제비 지원은 조합원 본인만 돌아가시게 되면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요. 장제용품 지원 있죠? 용품 지원, 직계 좀비속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장제용품 보내고, 건강검진은 30만 원씩 지원해서 매년 이렇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 발견해갖고 살리신 조합원님들이 엄청 많아요. 매년 한두 분씩 초기에 찾아가지고 많이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장수사진은 이제 65세 된 조합원님들께 10만원 정도 되는 사진을, 가족 사진도 많이 찍으세요. 요즘에는 장수사진보다는 가족 사진을 많이 찍어서 이렇게 하시고, 명절에는 설날, 추석 이번에 해당되시죠? 네, 이번에 해당되십니다. 물품 교환권 20만원 중에 저희가 떡 공장을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떡국 다 드시잖아요. 설날이니까 떡국도 가고, 또 저희 조합원님들 황실배를 재배하세요. 그래서 황실배를 조합원님들이 생산한 거니까 저희가 또 팔아드려야, 판매사업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배를 한 박스씩 보내는데, 배가 5만원, 떡국이 2만원, 그러면 7만원이니까 13만원어치 물품 교환권을 드리면 마트 가셔서 사셔야 돼요. 어떤 분은 1년 지나갖고 나 이거 안 써서 갖고 왔어. 아니, 1년이 지나가서 오시면 기한이 있어요. 사용 기간이. 지나버리면 제 회계 처리가 안 됩니다. 전년도로 다 끝나요. 12월 말일자로 모든 회계 처리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갖고 오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잊어버려도 돈 없고 잊어버려. 그래서 이제 명절 이렇게 드리고, 고추하고 배추 5종을 매년 드리는데 대부분 좋아하시는데 또 이렇게 안 심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고추는 탄저병 때문에 먹으니까 안 심으시고, 배추도 이렇게 이제 요새는 절임 배추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셔서 그런 것이 있는데 대부분이 좋아들 하십니다. 그것도 저희가 무료로 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창립기념일 날 저희가 창립기념일 3월 21일 있죠? 3월 21일 날 그날 또 이렇게 30만 원 상당의 부품 교환권, 보통 20만 원 정도 부품 교환권 드리고 10만 원 정도는 이렇게 같이 쓰시는 뭐 고기나 뭐 굴비나 뭐 이런 것들 드리기도 합니다. 괜찮죠? 네. 생일 축하금도 생일이 돌아오시면 그 작년부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국포국수가 맛있습니다. 저도 가끔 끓여 먹는데 국수하고 물품 교환권 10만 원 이렇게 드렸는데 봐서 그 간담회 때 저 아버님들 의견을 좀 들어서 우리가 신성장 사업으로 떡 공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는 떡 케이크를 좀 보내드리고 5만 원 정도 물품 교환권 드리면 어떤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학금도 드립니다. 저 아버님들 자녀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니거나 손주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면 한 번씩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 대학교 다닐 때 한 번 이렇게 드립니다. 장학금을 드리고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도 이렇게 해드리고요. 실버 지원금은 이게 참 그 작년부터 새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회갑잔치 다 하셨죠. 칠순잔치 다 하고 팔순잔치 다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준 거예요. 저도 이게 조아버님들 옛날에 그 회갑잔치 칠순잔치 엄청 다녔어요. 엄청 다녔는데 제가 회갑 딱 되니까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없어져서 그냥 제주도 가족들로 갔다 왔는데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이게 옛날에 좋은 모습들이 할수록 이렇게 없어져서 제 농협회에서 좀 챙겨드리자. 그래서 5월달에 중수점 날씨 좋은 날 해당되신 분들 올해가 아마 주민등록번호 끝에 5자 붙으신 분들이 해당될 거예요. 작년에 끝에 4자 붙으신 분들이 됐는데 올해 혹시 5자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민등록번호 끝. 65년생이시구나. 올해 해당이 되겠습니다. 회갑잔치시구나. 네. 거기에 그런 분들 모셔다가 재밌게 놀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50만 원 물품 교환권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제 6자 붙으신 분도 되시니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선진지개락을 지금 접수받고 있는데 선진지개락은 국내 선진지개락은 전 조합원님들 1인당 50만 원씩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그거 안 가면 아까 협동 원래는 안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혼자 결정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장이 혼자 결정하면 안 되죠. 다른 의견을 물어야 돼서 지난번에 대의원님들 전부 모인 자리에서 과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50만 원 선진지개락 돼 있는데 안 가신 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분임 토의를 시켰어요. 그룹을 나눠서. 그래서 결론을 내주시라. 그랬더니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이 안 가신 분들은 원래 안 드려야 되는데 아쉬우니까 가신 분들 선물만큼은 드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20%를 선물로 드리자. 우리 대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 대의원님들의 의견은 조합원님들이 뽑으셨기 때문에 조합원님들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 가신 분들은 이렇게 경비의 20%에 해당하는 그 선물을 드리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해외는 제가 지난번에 조합장들 때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합장 하는 동안에는 한 번은 꼭 해외로 모시게 가겠습니다 해서 한꺼번에 많이 가면 서로 불편하세요. 가신 분들도 대접도 못 받고 또 그 통제도 어렵고 질서도 안 잡히고 해서 200명씩 끊어서 가시는데 두 번 작년하고 재작년에 다녀오셨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본하고 베트남. 베트남 처음 가신 분들이 고생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총회 끝나고 간담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를 가다 보니까 베트남이 더운 거예요. 4월달에 가니까. 그래서 아주 더웠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올해는 일찍 3월 초에 가려고 지금 비행기표랑 다 끊어놨어요. 요즘 해외 가려면 비행기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 끊어놔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같이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편지가 갔죠? 예. 여기 계신 분도 해당이 되죠, 다? 예, 맞습니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고, 근데 뭐 200명씩 가야 되는데, 우리 아까 800명 넘는 분이 한꺼번에 가겠다고 하면 순서를 뭘로 정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는 그래도 전통사회고 우리 농협 아닙니까?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부터 모시고 가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르신들부터 모시고 연도순으로 잘랐어요. 작년에 52년생까지 잘렸나요? 52년생 생일이 생일까지 해가지고 52년생 중간까지 해외가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년생이신지 봐서 해당이 되겠네 이렇게 하시겠죠. 200명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드신 분 중에 나이가 많이 드시고 또 해외 비행기 타기 싫어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럭셔리 여행이라고 해서 해외 가시는 비용만큼을 국내 여행하시면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도록 국내 여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3번, 국내 1번. 거기 가신 분들은 국내 여행 오래 못 가세요. 2번 가시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시는 해에는 국내 여행을 이제 안 가시는 걸로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해외 가신 분들은 지금 110만 원 제표했나요? 110만 원 제표했으니까 60만 원 추가로 받으시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주인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까 합니다. 조합원님들이 이제 조합원님들끼리 불만도 있으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사업을 많이 이용하는데 옆에 보니까 우리 조합원님은 출자만 해놓고 이용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똑같이 명절이면 선물 받냐? 그 사람들은 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불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 사업이 20 몇 억인가 정도 그 정도 제표했는데 저희가 조합원님들한테 드리는 게 2가지예요. 교육지원 사업하고 그 다음에 배당금 2가지로 이렇게 해드리는데 교육지원 사업은 이용을 안 해도 똑같이 돼요. 똑같이. 그 다음에 배당금은 이용하신 것만큼 드려요. 아까 예시를 하나 봤죠. 예시 보신 것처럼 자기가 이용한 것만큼 배당금이 지금 71억 정도를 배당하려고 지금 이사회하고 총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리는데 71억 정도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교육지원 사업도 지금 작년에 29억이었는데 올해가 잠깐 생각했는데 26억을 교육지원 사업으로 잡아놨는데요. 26억을 조합원들한테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명절날, 생일날 이렇게 여행 가고 이런 비용으로. 근데 26억을 이용 많이 하신 분들이 왜 똑같이 나누냐? 이용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안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다른 농협들도 차등을 두는 농협들이 꽤 있습니다. 차등을 두는 농협들이 꽤 있는데 저희는 이제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조합원님들이 농협의 주인이신데 주인이면은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 거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중국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주인은 괜찮으면 문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이렇게 팔아버릴 수도 있고 장사 안 되면 팔아버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직원을 자를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주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 우리 조합원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조합원 수가 많아서? 조합원 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주인의 지분이 820분의 1이니까 안 될까? 그러면 조합원 전체가 다 모이면 전체가 다 모여서 우리 팔아갖고 나눠갖자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저희 농협에는요, 아까 농협법은 국회에서 제정한다 그랬죠. 저희가 제정한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제정합니다. 마음대로 못해요. 그 다음에 법 밑에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정.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농협중앙회에서 만들어서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제 농협이 마음대로 못하겠죠. 법과 규정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 상위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정관이 있어요. 정관이 있는데 정관에 우리 살림살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위법을 어기면서 만들 수가 없어요. 무효됩니다. 상위법을 이렇게 어기면. 그러니까 법과 규정을 어겨가면서 정관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다치니까. 근데 그 안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정관이고, 이게 왜 그런 걸 정해놨냐면, 농협에 1101개 농협이 있다고 했죠. 그 농협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아까 보셨듯이 주협도 있고 농협도 있고 품목농협도 있고 품목주협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큰 틀만 울타리만 만드는 게 농협법이고 그 안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좀 더 세분화하는 게 규정이라면 제 농협, 우리 농협 실정에 맞게 만든 게 정관입니다. 정관이 가장 우리는 중요하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발생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도 해석을 해야 되고 법을 해석해야 되고 규정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규약을 또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해 보니까 안 되겠어. 법적인 성질 중에서 가장 약하지만 우리끼리 규약을 정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규약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애매한 상황이 또 생기겠죠. 사회는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중앙에서 문서를 시달합니다. 문서를 시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합원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조합원 실태조사. 이걸 매년 해야 돼요. 매년. 조합원 실태조사가 보통 5월달에 문서가 내려오는데요. 지금 4월만 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원님들이 이제 가입하셨지만 자격이 없거나 또 이렇게 문제가 되면 탈퇴도 또 하셔야 돼요. 아까 조합원 자격은 농사를 짓거나 관내에 사셔야 된다 그랬죠. 주소나 거소를 두고 관내에 사셔야 돼. 근데 그거를 매년 조사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문제 안 됐었어요. 이게 거소에 관한 것들이. 거소에 관한 것들이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주소 있으면 사시는구나. 그거 직원들이 확인하고 그냥 끝났는데 거소가 애매한 개념이에요. 민법상 거소가 있고 농협의 개념의 거소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게 이제 어느 농협에서 그것 때문에 말썽이 돼서 이제 소송을 하다 보니까 판결문이 나왔어요. 거소도 살아야 된다, 살아요. 인정할 만큼 기간을 그 안에서 동대문구 중랑구안에서 사셔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그 판결문대로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조합원님들이 탈퇴가 많이 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문서대로 안 하면 직원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가족 같은 분들이 탈퇴되실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형제처럼 같이 지내는데 자격이 안 돼서. 그러니까 경기도로 나가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탈퇴를 되셔서 마음도 많이 아프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조합원의 자격 중에 하나고 농사를 반드시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거소나 주소가 관내에 있으면서 여기서 사셔야 돼요. 그냥 주소만 가짜로 옮기면 안 되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지켜주시면 조합원님의 이제 자격이 갖춰지는 거고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탈퇴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적극 권리와 의무대 설명을 잠깐 드렸잖아요. 조합 사업을 아무것도 1년 동안 안 하시면 제명의 사유가 됩니다. 아무것도 이용 안 하시면 1년 동안. 경제사업을 2년 동안 하나도 이용 안 하시면 그것도 제명 사유가 돼요. 그래서 총회 의결해서 제명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얘기할 권한은 있습니다. 권리는 주어지는데 그럴 수가 없겠죠. 지금 물품 교환권만 해도 거의 110만 원이니까 물품 교환권 드리는데 그거를 팔아먹지 않는 한 마트 가서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것도 의뢰를 드렸어요. 대표님들께. 이용 안 하신 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최소한의 이용은 얼마로 할 것이냐. 그거를 대의원님들한테 의제를 드렸어요. 저는 대의원님들 가셔도 그냥 놀다 오지 않습니다.
농협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주제로 줘가지고 토론하게 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래야 농협이 발전하죠. 한 사람 생각으로만 결정하면 농협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신용사업 같은 경우는 그 예금, 대출, 신용사업하고 경제사업을 나눠서 예금, 대출 1,000만 원인가 이상 이렇게 이용을 하셔야 되고, 그 잔액이, 그 다음에 이제 예금, 대출 카드 다 해서 이렇게 하고, 보험 같은 경우는 이 수수료가 20만 원, 그건 이제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 경제사업은 우리가 100만 원을 넘게 교환권을 드리니까 120만 원 정도는 뭐 해야 된다. 그렇게 안 된 사람은 경고장을 보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명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대의원들이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결산이 끝나면 조합원들한테 편지 다 보낼 겁니다.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 이용을 하셔서 나중에 문제 없게 하시라고 보낼 겁니다. 그리고 저기 도산 안창호 선생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분 안창호 선생님이 나그네와 주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다. 똑같죠, 아까 전에 권리 의무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손님이다. 그 출자해놓고 이렇게 배당 우리 농협에서 드리는 그런 것만 받고 그냥 말아버리면 주인이 아니다. 손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집에 하나 불이 났는데 구경 오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어떡해 하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나그네고, 신발짝 벗어서 물 떠다가 조금이라도 뿌리는 사람은 주인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은 아까 그 주인과 주인 의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다 단도로 던졌는데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저희가 다 같이 내가 주인이니까 출자 얼마 했는데 그걸로 끝이야 이거는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농협이 성장하고 같이 주인으로서 같이 가는 것이다. 의식이라는 얘기는요, 내가 항상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좀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농협에 무슨 일이 있으면 힘을 합하고 같이 해결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싫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좋다라면 같이 가자. 오케이. 내가 이번에 손해보지 뭐. 예를 들면 고기를 농협에서 선물로 보냈는데 나 채식주의자인데 채식주의자 이번에 노벨 프랑스도 탔지만 나 채식주의자한테 그러면 고기 아드님이나 친척들 갖다 드리면 좋잖아요. 다음에는 채소로 하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이게 진정한 주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